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소민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날카로운 눈빛.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준호 대표이사라고 명패에 적혀 있었습니다. 소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 사람일까요?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원자분이 만든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소민은 입술을 떼지 못했어요. 16년 전 작은 수선집에서 자신에게 인형 옷을 만들어주던 그 오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재회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약속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새벽 4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이소민은 냉장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면 작업이 느려지니까 맨손으로 버텼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느와르, 신진 디자이너들의 꿈이라는 그 브랜드였어요.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6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민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 치료비 250만 원. 이번 달 안에 내지 않으면 할머니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민은 고지서를 서랍에 밀어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면접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느와르 본사는 세련된 유리 건물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민은 접수대에서 방문증을 받아 가슴에 달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인했어요. 대학교 졸업 작품, 공모전 입상작들.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경력이 없으니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23번째 지원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지원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모두 간절한 얼굴이었어요. 면접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면접관은 인사팀장과 박준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요? 소민은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상 질문들을 되뇌었어요. 왜 느와르에 지원했나요? 당신의 디자인 철학은 무엇인가요? 우리 브랜드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때 복도에서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소민 지원자님. 소민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어섰어요. 포트폴리오를 꼭 안고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할머니. 우리 소민이는 잘할 거야. 소민은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꼭 붙어야 해. 이번엔 정말로. 그렇게 다짐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면접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다른 한 명은 소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꽉 담은 입술. 책상 위 명패에는 박준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16년 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작은 수선집 마당에서 놀던 10살 여름.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수선집에는 늘 손님들이 드나들었어요.
그날도 소미는 마루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애가 들어왔어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오빠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또 맞았니? 남자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약을 발라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기서 좀 쉬거라.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준호 오빠는 수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소민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 인형 오태져 있네. 새로 만들어줄까? 소민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오빠는 작은 천 조각들을 모아 인형 원피스를 만들어줬어요. 프릴까지 달린 예쁜 옷이었습니다. 와, 오빠 진짜 잘 만든다. 소민이 좋아하자 준호 오빠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민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준호 오빠는 매일 수선집에 왔어요. 할머니 일을 도우면서 소민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바늘 잡는 법, 실 꿰는 법, 단추 다는 법. 잘하네. 소민이는 손재주가 있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소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민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큰 소리가 들렸어요. 수선집 안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딨어?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소민은 무서워서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덩치 큰 남자가 준호 오빠를 때리려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팔을 벌려 준호 오빠를 막아섰습니다. 이 애는 내가 보호한다. 남자가 할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소민은 울음을 참으며 떨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할머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남자는 끌려갔고 할머니는 팔에 붕대를 감았어요. 그날 밤 소민은 할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오빠가 사라졌어요. 수선집 마당도 골목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민은 매일 수선집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지만 준호 오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어요. 면접실에서 소민은 멍하니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 오빠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앉으시죠. 소민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소민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비해둔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었어요. 그 버릇. 소민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맞아. 16년 전 할머니 수선집에서 바느질하던 그 오빠가. 계속하세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이소민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소민의 포트폴리오를 한 장씩 넘기더니 한 작품에서 멈췄습니다. 이 디자인, 콘셉트가 뭡니까? 소민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버려진 천 조각들을 재활용한 겁니다. 낭비 없이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워졌어요. 감상적이네요. 시장성은 생각해 봤습니까? 소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비했던 답변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어요.
공모전 수상 경력이 좋은데요. 실무 경험은 어떻게 되시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준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완성도를 원해요. 소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면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뒤 문자가 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디자인팀 배치 예정. 소미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합격이라고?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도? 기쁨보다 혼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첫 출근 날 소미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쳤습니다. 느와르 사무실은 세련됐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디자인팀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예린이라는 동기가 다가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오늘 첫 출근이야. 같이 힘내자. 소미는 반가운 마음에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적어도 동료가 한 명은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신입들 왔네. 바빠 죽겠는데.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힐끗힐끗 쳐다볼 뿐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셔츠에 회색 슬랙스, 완벽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신입 2명 소개합니다. 이소민, 한예린 디자이너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소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소민을 따로 불렀어요. 대표실로 올라가니 준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소민 디자이너. 소민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준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특별 대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선 실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소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회사 생활이에요.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소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날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이고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 자리로 돌아오니 예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대표님이 뭐래? 소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업무 지시 받았어.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16년 만에 만난 그 오빠가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왜 이러는 거야? 소민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다음 날 소민에게 첫 프로젝트가 배정됐습니다. 봄 시즌 캐주얼 라인 디자인이었어요. 소민은 밤새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실루엣, 편안한 소재, 일상에 스며드는 옷. 자신이 추구하던 콘셉트를 담았어요. 이틀 뒤 디자인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준호가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시 하세요. 소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준호가 빨간 펜으로 스케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라인이 약해요. 포인트도 없고, 이건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소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내일까지 수정안 가져오세요. 회의가 끝나고
소민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원래 저래. 나도 3번 엎었어. 그래도 소민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더 가혹한 것 같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민의 디자인은 5번 수정됐어요. 그때마다 준호는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부족해요. 느와르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소민은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작업했어요. 언제부턴가 새벽에 나갈 때면 준호의 사무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안 자나?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어요. 그 사람 일은 내 상관이 아니니까. 어느 날 오후 인사팀에서 소민을 불렀습니다. 이소민 디자이너님, 하청업체 현장 점검 가셔야 해요. 원단 샘플 확인하고 오세요. 소민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경기도 어느 공단에 있는 원단 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민은 공장을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50대 남자가 나와 맞아줬어요. 느와르에서 오셨다고요? 김태준입니다. 여기 사장이에요. 악수를 나누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태준이 원단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납품할 원단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소민은 원단을 만져봤어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것보다 질감이 떨어졌어요. 이거 캐시미어 혼방 맞나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에서 이걸로 바꾸라고 했어요. 소민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고급 원단으로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저급 원단이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김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3달 전부터요. 단가도 깎이고 원단 등급도 낮추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소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는 고급 원단 비용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저급 원단을 쓰고 있다는 건가요? 더 보여주실 게 있나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창고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구석에 쌓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원래 주문서고 이게 실제 납품서예요. 차이 보이시죠? 소민은 서류를 비교했어요. 금액도 원단 등급도 전부 달랐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김태준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거 문제되면 우리 거래 끊길 수도 있어요. 소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하청업체 다녀오는 중입니다. 잠깐 통화가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어요. 오늘 보고서 올리세요. 네. 전화를 끊고 소민은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이걸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더 조사해 봐야 할까? 회사로 돌아가는 길, 소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소민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조용했어요. 김태준 사장이 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원단 주문서와 실제 납품서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회사는 고급 원단 값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저급 원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소민은 컴퓨터로 회사 내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구매 내역, 발주서, 원가 계산서. 화면을 넘기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이 숨겨져 있었어요. 클릭하자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2개의 장부였어요. 하나는 공식 장부, 다른 하나는 실제 거래 내역. 소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액 차이가 수억 원에 달했어요. 원단뿐만 아니었습니다. 부자재, 봉제비, 각종 비용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근 열심히 하시네요. 소미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장민재 부사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 말쑥한 정장 차림.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사장님. 소미는 얼른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장민재가 다가왔어요. 뭘 보고 계셨어요? 장민재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소미는 USB를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업무 자료 정리 중이었습니다. 장민재가 피식 웃었어요. 신입치고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장민재가 소민의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위압적이었어요. 회사 일은 선 안에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깊이 파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소민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장민재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소민 디자이너. 할머니 병원비 많이 나온다면서요? 당뇨 합병증은 돈이 많이 들어요.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 일까지 알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속 다니고 싶으면. 장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소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뭔가 큰 비리가 있다는 걸. 소민은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이 제대로 복사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도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준호도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소민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밤거리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민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많이 나온다면서요? 소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소민 디자이너죠? 저 김태준입니다. 하청업체 사장 목소리였어요.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소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까 부사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당신이 뭘 캐고 다닌다고. 소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업체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김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혼자는 안 돼요. 소민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소민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하기로요.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소민은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소민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 이중 장부입니다. 원단 비리 증거예요. 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구했죠? 하청업체에서 단서를 찾았고 회사 서버에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장민재 부사장이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를 협박했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머니 병원비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한참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회사 바로잡겠습니다.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준호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모읍니다. 하청업체들 연락처 주세요. 일주일 동안 소민과 준호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요. 김태준 사장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업체 사장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부당한 단가이나 대금 체불, 불공정 계약. 회의실에서 증언을 모았습니다. 녹음도 하고 서류도 복사했어요. 준호는 차갑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업체 사장들이 하나씩 답했어요. 모든 화살은 장민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소민과 준호만 남았어요. 회의실 유리벽에는 증거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법무팀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할 겁니다. 소미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옆모습이 단단해 보였어요. 대표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준호가 소민을 돌아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회사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민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입원비가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250만 원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소민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아직 치료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민은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어디서 200만 원을 구하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틀 후 소민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습니다. 250만 원. 발신인은 익명이었어요. 소민은 은행 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예린이 아닐 거예요. 김태준 사장님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고, 그럼 설마. 소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일 리 없어.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장민재는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직이 해제됐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민은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소민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우리 손녀 덕분이야. 고생했어. 소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준호야?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지게. 준호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소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짐을 들여다주고 떠나려는데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저녁 먹고 가거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친 후 혼자 살았어요. 편의점 알바하고 공부했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생했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진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소미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식사 후 할머니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민과 준호만 남았어요. 밖에 좀 나갈래요? 준호가 물었고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6년 전 그날 밤, 전 도망쳤어요. 소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전 혼자만 살려고 도망쳤어요. 너무 겁이 났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길거리에서 자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소민이는 무서워하진 않았을까?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공하면 꼭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빚을 갚아야 한다고. 준호가 소민을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만들고 회사도 키웠어요. 할머니와 당신을 찾았을 때 기뻤습니다. 소민은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회사에 비리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대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소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빚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빚 같은 거 없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민도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민이 말했습니다. 빚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준호가 소민을 바라봤어요. 전 오빠가 좋아요. 16년 전부터 계속. 준호가 소민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검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장민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하청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받았고 공정한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김태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여요. 느와르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회계, 공정한 거래. 준호는 회사를 바로잡았어요. 소민은 정식 디자이너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5번씩 수정하지 않았어요. 예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대표님 요즘 부드러워졌어. 너 때문인가? 소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소민의 첫 컬렉션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패션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옷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델들이 하나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와서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지 마. 넌 잘할 거야.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도 객석에 앉아 있을 거예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소민이 디자인한 봄 컬렉션. 자연스러운 실루엣, 따뜻한 색감, 일상 속의 아름다움.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델들이 차례로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어요.
소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런웨이 끝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준호였습니다. 네이비 수트. 소민이 직접 디자인한 옷이었어요. 완벽한 핏, 우아한 라인. 준호는 천천히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대표가 직접 런웨이에? 준호가 런웨이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소민이 서 있는 곳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민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소민. 소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6년 전 당신이 말했죠. 나중에 커서 오빠 옷 만들어줄 거라고. 소민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약속 지켰어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이제 평생 내 옷만 만들어줄래요? 소민은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가 일어나 소민을 안았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객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예린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준 사장도 와 있었어요. 모두가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의 순수한 약속. 16년을 건너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상처받은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니까요. 런웨이 위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웃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